이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아이디어 차원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계속 연달아서 며칠째 같은 비슷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쯤 되면 이제 후보의 의지가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사실은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 단계에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가 없잖아요.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지지율이.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장동이라고 하는 그 발목 잡은 거에서 이슈를 전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정책 이슈를 선점하거나 또는 전환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나왔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왜 하필 재난지원금이냐? 재난지원금의 필요성도 있지만은 재난지원금 하면 떠오르는 거는 코로나고 코로나 하면 떠오르는 건 이재명. 즉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가장 도드라지는 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이에요. 일관성 있게 경기도에서 전체 도민들에게 지급했던 그런 것들이 떠올려지면 추진력, 실행력 이런 부분들을 높게 사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자신의 강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면서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다음 필요성인데 작년 봄을 우리가 맨 처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쟁을 벌일 때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합의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조해달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국민들 고생 많았다고 또 새로운 경제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에 분명히 있었어요.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초에 했던 약속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에 지금 기름값이 500원, 600원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그다음에 생필품 가격이 거의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5%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민 중소상공인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서민들,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전 국민이 다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시대 전환을 하면서 즉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국민들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승부수를 걸었다. 이걸 통해서 역시 이재명이구나. 총리가 반대하고 부총리가 반대해도 결국 이뤄내는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승부수라고 봅니다. 네, 성과를 내는 이재명 이걸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 지급이 과연 지금 적절하냐 이 사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려면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의 재난지원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지 아니면 많은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랑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그 GDP 대비 재난지원금을 나눠준 금액이 그렇게 작진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게다가 선거철마다 무원칙하게 이렇게 과연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돈을 얼마 줄 건지 이런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약간 후진적인 시스템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우리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 지금 국내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생산자 중에 한 2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함에 있어서 통제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들의 고통 감내를 통해서 사실 이 코로나를 극복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더 두터운 어떤 지원이라든가 선별적인 지원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편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자, 근데 이것 또한 이 현 정권과는 약간 좀 결이 좀 다른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코로나 재난을 극복하고 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처럼 다시 3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재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와 이재명이 후보, 대통령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기조가 결이 좀 다르고 이건 엇박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거에 이제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 집행기관에 있을 때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유도리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원 확보의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듯이 해서 선거철만 되면 꼭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은 글쎄 이게 이재명 이재명 후보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공감대가 있는 것인지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대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인지 다 두루두루 살펴본 뒤에 발언을 해야 되는데 섣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큰 계획 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발언 중에 이제 유도리라는 부분은 유연성으로 유연성.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좀 다듬겠습니다. 네. 자,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얘기하고 나서면서 주목할 만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다면 뭐 대선 전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주머니 막 뒤진다고 해서 돈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은가.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뭐 세수 많이 거쳤다, 재정 여력 충분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고 있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거쳤다. 이 부분은 팩트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당 같은 경우에는 여력이 있다. 근데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우리는 여력이 없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정부는 국가 전체 살림을 다 상정해 두고 어떤 돈의 씀씀이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력이 있는 부분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본 뒤에 이만큼 돈이 있는데 왜 이걸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냐라고 하는 약간의 그 입장 차가 있죠. 자, 근데 매번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마다 우리가 사실 지켜보면서 답답한 부분은 주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설전과 논란은 얼마를 줄 거냐입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국가 운영이라는 것은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재난지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대상들이 어떤 부류가 있어서 어떻게 나눠서 갈지에 대해서 구체화한 뒤에 그 다음에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금액을 던져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식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국가 운영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의 재난지원 지급이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자, 물론 1인당 30만 원 정도 국가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죠. 이 재원은 한 15조 원 정도면 됩니다. 뭐 추경을 하든 뭐 국채를 발행하든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벌써 이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부분으로는 국채를 갚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를 갚느냐 아니면 다시 이 돈을 뿌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실권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이재명 후보는 저는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재명 정부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가다 보면 충돌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세력들은 이건 너무 현 정권의 부담을 다 털고 가려고 하는 이재명 후보의 좀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 세수를 어떻게 줄여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국민에게 나눠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런 재난지원금이 벌써 이제 4차례 지급이 됐었는데, 그러면 지급한 뒤에 가계 지원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또 이것이 소비 진작을 얼마나 시켰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내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네네.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거기에 대한 공론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과연 지난번에 1, 2, 3차 지원금을 줬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이 됐고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검증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이거는 예산에 대한 결산과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집단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에게 재난이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것은 그건 선의죠. 근데 선의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곳간만 탕진하고 실제로는 별로 지원 효과가 없다면 이런 지원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짚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사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언급을 했었는데요. 가계의 삶이 너무 어렵다. 국가 부채 있지만 가계 부채는 거의 90% 넘고 있다.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진다는 말이 있다. 사실 이 후보 쪽에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송 대표 역시 지원 사격을 한 측면이 있는데 말을 좀 들어보면 좀 그럴듯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채라는 거 미래 세대에 대한 약간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설득력이 어떨까요? 네, 사실은 뭐 국가 부채가 우리가 OECD 국가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건 사실입니다. 뭐 국가 부채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국가 부채 상승률보다도 가계 부채 상승률은 상상 초월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 부채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거의 2,000조에 가깝, 1,800조에 가까운 그런 가계 부채를 보이고 있어요. 네. 자, 이러면 이거는 이제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뭐 부동산에 대한 대출뿐만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생계형 대출, 그리고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어버린 분들의 그런 대출까지 합치면 이 대출이 생계형 대출인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대출 부담을 갖다가 국가가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뭐 이자를 탕감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안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뭐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임금은 오르지 않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시대도 또 우리가 접어들어 가려면 누군가는 부담을 해줘야 돼요. 근데 국민 개개인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올해 세수가 초과 세수가 50조가 거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50조 중에 일부는 물론 국가 빚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상의 어려움들, 특히나 그로부터 발생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들, 이런 부분들을 국가가 조금 덜어주면서 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한 사람당 30에서 50이라고 하지만 4인 가족으로 하면 거의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물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금리 상승분 생각하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위로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네, 시점이 지금 녹록치 않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좀 그 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청와대 문재인 정부와는 조금 이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는 이제 특히 정부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도 약간 이제 기싸움에 좀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 수익 자산 여기에 대해서 세금 부과하는 것도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제 1년 더 연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곳곳에서 차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바라보는 시각이 기싸움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는 입장차라고 봐요. 당장 내년에 선거를 이제 내년 3개월 129일 뒤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뜩이나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데 지금 그 소위 가상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내년부터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부과하게 되면 청년들이 민주당 지지를 가뜩이나 싫어하는데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이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정부는 그거 고민 끝에 작년 12월에 결정한 건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정권 마무리를 잘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성공한 정부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또 입장차가 있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안점은 주도권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예요. 근데 얘기를 갖다가 꺼내놓은 거를 수습을 잘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 만약에 말만 꺼내놓고 이루지 못하면은 이재명 안 되겠네라는 말만 앞서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벌리는데 특히나 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거 돌파 못하면은 역풍으로도 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승부수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기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또 도움을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당청 간의 조율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이제 정부도 설득해야겠지만 야당도 넘어야 되고요. 국민 여론도 설득해야 될 텐데 일단 정부랑 얘기가 어떻게 잘 끝나야지 야당도 설득하고 국민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논의 과정이 진행될까요? 우선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우선순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원했던 과거의 이 어떤 추구 방향과 다르게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시선이 완전히 옮겨가고 있는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이 아젠다를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부를 설득한다의 문제는 제가 볼 땐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얼마만큼 교감을 나누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주느냐, 연출하느냐의 문제로 저는 귀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어렵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내에서 일단 잡음이 나오는 것을 차단해야 되니까 이재명 지사는 아마 던져놨으니까 내부 논의를 지켜볼 텐데 친문 성향의 의원들이 이건 좀 과도하다. 근데 과도하다는 것이 이 논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담을 현 정권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 제기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부 세력은 현 정권의 성공을 원하는 거고 또 다수의 또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문재인 정권 이기를 바라는데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충돌의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이재명 합니다 아닙니까? 던져놨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재명은 안 합니다가 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게다가 네. 국민 다수의 불안감이 이게 그렇게 해서 채무가 늘면 그러면 결국 국가 채무도 느는 거고 결국 그 채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워야 되는 거니까 그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 후보는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대장동과 관련된 이런 여타 연루되어 있는 사건들에서 사실은 국면을 전환할 수 있고 이슈 파이팅을 통해서 본인이 이 대선 국면을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본질을 떠나서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재난을 극복했다.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라고 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하고는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의 연속선상 위에 있음을 사실은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의 양자 간의 교감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